안녕하세요. 저는 이기적인 남편에게 눈 이의가 뭔지 확실히 보여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복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겁이 많아 어떤 일이든 제가 더 참더라도 먼저 용서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정말 가만히로 보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바보처럼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날 만만하게 보던 그 인간들을 혼내주겠다고 결심한 거죠.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독해진 건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요령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바르게, 정직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이죠. 저희 아버지는 작은 용달차를 운전하셨고 어머니 시장에서 연탄 불고기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아버진 큰 트럭을 몰 형편은 되지 못해 학생들 이삿짐이나 원룸 이사, 중고거래 물품 이송 같은 자잘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친절하셨기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으신 편이었어요. 기사님 덕분에 이사 잘 끝냈어요. 감사해요. 다음 달에 제 친구도 이사한다는데 기사님 번호 알려드려도 되죠? 아유,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럼 학생 집 정리 잘하고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어머니 연탄불고기 식당도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 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이삿짐 배송 비용을 거의 기름값만 받으시잖아요. 어머니 식당도 그래요. 요즘 식자재가 얼마나 비싼데 아직도 10년 전 가격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부모님은 늘 한결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인데 어쩌겠니. 그리고 그 학생들 보면 꼭 내 새끼들 보는 것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혼자 자취해보겠다고 손바닥만한 원룸으로 이사하는데 어떻게 비싼 돈을 받을 수 있겠냐? 그거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내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는 없지. 부모님은 저나 동생들 또래 학생들만 보면 저희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어릴 땐 그런 부모님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좀 더 계산적으로 행동하면 집안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았거든요. 더욱이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은 하나도 돌보지 않으시고 아파도 병원에도 잘 안 가셨어요. 그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저희 어머니는 40대 후반부터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며 늘 불규칙한 식사와 간단하고 열량 높은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거든요. 엄마, 당뇨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합병증이 얼마나 심하다고요. 그니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진짜 그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어머니 늘 식당 일에 바쁘셨고 생활이 개선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이런 희생 덕분에 저와 동생들이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다 저희 남매들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을 해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삼남매 키우느라 두 분이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저희는 이제 학교도 다 마쳤으니까 이젠 엄마 아빠가 조금은 쉬셨으면 좋겠어요. 딸,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한텐 그게 제일 보람이고 제일 큰 행복이야. 그니까 괜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늘 바쁘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희 삼남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긴장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우리 딸이 집안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빠가 일하다가 학생들 만나면 우리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딸처럼 대기업 들어가라고 말이야. 에이, 아빠. 괜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서 그런다. 좋아서. 전 입사를 하고 난 뒤에도 늘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각 부서로 배치된 이후였어요. 그때 다른 부서에 한 동기 사원이 있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일 때문에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진경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네, 재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음엔 다른 부서지만 그래도 동기니까 오고 가다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저도 모르게 웃게 되고 퇴근하고 나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사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 연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동기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요즘 업무는 좀 괜찮아요? 전 적응하느라 혼났는데 이제야 조금은 손에 익는 것 같네요. 저도 그래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 대리님한테 맨날 지적받았는데 요즘엔 그래도 눈치껏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요? 저만 그런 줄 알고 멘붕 왔었는데 동지가 있었네요. 아, 혹시 괜찮으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동지끼리 통하는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전 동기의 제안에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같이 점심을 먹다 보니 저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연애하는 게 조심스럽고 부담도 있었지만 서로 일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내 연애이다 보니 눈치도 많이 봐야 됐고 불편한 점들이 많았지만 저흰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당신 요즘 야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며칠 전부터 계속 야근인 것 같네. 급한 일 아니면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내일 업무 보는 건 어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제대로 하고 집에 가는 게 마음도 편해. 일이 밀리면 내일 더 힘들어지니까. 난 괜찮아. 일하는 거 재밌어. 며칠 연속 이어지는 야근에도 일이 즐겁다고 웃는 남자친구를 보며 전 그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지금처럼 웃을 줄 아는 여유가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재수야, 우리 결혼할래? 아니,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이렇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한다고? 진짜 못 말린다, 김진경. 내가 벌써 반지까지 사서 언제 프로포즈 할까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가 선수를 치네. 그래, 결혼하자. 저의 아주 성급한 프로포즈였지만 남자친구는 기분 좋게 받아들여줬고 저희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예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 시댁 근처에는 고급 한우집을 예약했습니다. 그 자리엔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함께했고요. 그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잠시 고기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음식이 서빙되고 난 이후였어요. 아들, 엄마가 며느리 볼 생각에 긴장돼서 어제 저녁부터 굶은 거 있지? 우리 며느리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고기 먹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엄청 시장해지네. 형, 빨리 고기 좀 구워봐.
배고파 죽겠어. 시모와 시동생은 고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얼른 구워보라고 재촉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치 어미새를 기다리는 아기 새들처럼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조금 특이했어요. 남편은 익숙하게 두 사람의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엄마, 물티슈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민수 넌 벌써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 한 공기 더 시켜줄까? 여기요. 시댁 식구들 4명과 저까지 5명 있는 자리였지만 유독 바빠 보이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남편이 가족들을 참 잘 챙기는구나 싶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 놀라웠던 건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였습니다. 어서 오게, 반갑네. 듣자하니 우리 진경이랑 같은 회사 동료라면서? 우리 사이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모양이야. 아유, 임서방 자네가 이해하게. 자네 장인이 완전 딸바보라서 그래. 자네 칭찬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와서 식사하게나. 저희 부모님과 저 남편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서로에 관해 묻기도 하고 간혹 웃고 농담도 주고받는 정말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한참 밥을 잘 먹던 남편이 사례가 걸렸는지 장기침을 몇 번 하더라고요. 저 장모님 혹시 물 좀 주시겠어요? 아이고, 물 준다는 게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네. 금방 가져다 줌세. 놀랍게도 남편이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께 심부름을 시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당연히 남편이 손님이니까 저희 가족들이 남편을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리며 제가 물을 떠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어머니께 아주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장모님, 휴지 좀 주세요. 장모님, 양념장 더 있을까요?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벌써 다 먹었네요. 물론 그때마다 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시댁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남편이 괜찮으신지 내심 걱정이 됐지만 의외로 어머니는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이인 처가가 집처럼 편한가 보네. 불편한 것보다 낫지 뭐. 처음부터 너무 어색해하는 것보다 부친성 있는 게 훨씬 보기 좋네. 아버지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전 결혼을 앞두고 괜히 예민했나 싶어서 일단 넘어갔죠. 그렇게 저흰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과 신혼집 입주도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서로 동갑이라 가끔 싸울 때도 있었지만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통하는 게 참 많았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농담 하나라도 남편이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만해. 배꼽 빠질 것 같아. 난 당신처럼 재밌는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알콩달콩 살자. 당신이 평생 내 개그맨 해줘. 당연하지. 당신이 즐겁기만 하다면 내가 개다리 춤이라도 춘다. 그 무렵은 정말 집안의 웃음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서로 작은 농담 하나에도 배꼽을 잡고 웃고 퇴근 후 아무리 지쳐도 서로의 말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풀려버리는 그런 날들이었죠. 그러다 건강한 아이도 한 명 낳고 세상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쯤이었을까요? 어느 날 남동생에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나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가는 길이야.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 안 보이신데 누나도 얼른 병원으로 와. 뭐? 엄마가 왜 갑자기? 어디 다치신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엄마가 요즘 당뇨 증세가 좀 심해지면서 가끔 눈이 불편하다고 하셨거든. 누나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병원으로 와. 저는 전화기를 꽉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당뇨를 신경 쓰고 있긴 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전 혹시 어머니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의 당뇨는 그동안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눈의 망막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대로 방치하셨으면 시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시력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권유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전 여동생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남편에게 곧장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시큰둥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지금 당신네 가족들이 다 병원에 있는 거지? 그럼 뭐 나까지 갈 필요 있나? 어차피 수술 들어가신다며. 차라리 난 수술 끝나면 갈게. 남편은 어차피 그 많은 사람이 다 입원실에 있을 수 없다며 여유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심한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남편은 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올라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면회 마감 시간 1시간 앞두었을 때 남편이 느긋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장모님, 그러게 제가 당뇨 관리 좀 잘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좀 괜찮으세요? 임서방 왔는가? 내가 괜히 아파서 바쁜 자네까지 오게 했네. 미안하네. 그러게요. 저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괜찮아 보이시네요. 남편은 그러더니 입원실에 있던 음료수를 몇 병 까먹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온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장모님, 저 이제 가볼게요. 보니까 면회 마감 시간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잘 거지? 남편은 그러더니 온 지 10분 만에 홀랑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괜히 다 민망하더라고요. 임서방이 많이 바쁜가 보다. 엄만 괜찮으니까 너도 얼른 가봐. 종일 병원에 있느라 피곤할 텐데 엄만 바로 잘 거야. 아니에요.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아버지 들어가시라고 할게요. 그날 잠든 어머니 곁에서 쪽잠을 자는데 아까 그렇게 가버린 남편 생각이 나서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가 남편을 보자마자 말했죠. 당신 아픈 우리 엄마를 두고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병원에 무슨 음료수 마시러 왔어? 내가 얼마나 민망했던 줄 알아? 미안해. 나도 그날 종일 업무 때문에 바빴다고. 당신도 알잖아. 요즘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바쁜 거 끝나면 바로 장모님 뵈러 갈게. 기분 풀어. 장모님 드시라고 눈에 좋은 거 사갈까? 남편은 슬쩍 장난을 치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 엄마가 말은 안 해도 서운해 하신단 말이야. 동생들 보기에도 형부가 그렇게 홀랑 가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다음에 엄마 면회 갈 때 좋은 거 사들고 가. 그날은 저도 정신이 없기도 했고 남편도 사과를 하기에 일단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수술이 잘 끝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집으로 과일 바구니를 보내온 거였어요. 그때가 무슨 날도 아닌데 뜬금없는 과일 바구니 선물이라 전 어리둥절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방님, 저희 집으로 과일 바구니 보내신 거 맞아요? 근데 갑자기 웬 과일이에요? 과일 잘 받으셨어요? 제가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하고 형수님이 제 은인이잖아요. 시동생은 뜻모를 소리를 하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의문은 곧바로 풀리고 말았죠.
제가 이번에 그 돈 못 막았으면 진짜 파산 신청할 뻔했거든요. 어디서 제가 4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구하겠어요. 그것도 이자도 없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네? 4천만 원이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아, 혹시 모르셨어요? 형이 저 4천만 원 빌려줬는데 설마 형이랑 상의하신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시동생에게 무려 4천만 원이나 되는 사업 자금을 빌려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당장 남편에게 연락해서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민수가 당신한테 말했어? 그래도 그 녀석이 과일 바구니까지 보내고 기특하네. 뭐? 기특하다고? 당신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말할 때야?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빌려줄 수가 있어?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러면 큰형이 동생한테 그 정도 돈도 못 빌려줘?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형수님이 너무 째째하시다. 내 동생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의 적반하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 돈 쓰는 거 가지고 터치한 적 있어? 내 동생이 돈 떼먹을 녀석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러지 말자 진짜. 나도 당신이랑 같은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당신이 터치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돈을 빌려줄 거면 나랑 상의부터 했으면 좋잖아.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도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인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 그게 어디 당신 혼자만의 돈이야? 아휴, 알았어. 다음부턴 상의할게. 미안해. 동생이 급하다니까 내가 마음이 앞섰다. 남편은 그때도 늘 그랬듯 슬쩍 장난을 치며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은 서로 합의하에 쓰자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고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직장일 하랴 아이 키우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 차가 또 말썽이라는데 수리비 좀 드려도 되지? 당신이 허락받으라고 해서 미리 말한다. 그 당시 시모가 타고 다니던 차가 뽑은 지 10년도 넘은 차라 잔고장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시모차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차 수리를 해드리곤 했는데 그날도 약간 비꼬듯이 말하며 차 수리비를 쓰겠다고 했죠. 저번에도 어머님 차 퍼져서 전부 수리했는데 또 그런데? 그 차에 드는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네. 오래된 차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번에 수리하는 김에 에어컨 필터도 싹 깔고 검사 좀 제대로 받아야겠어. 남편은 그러면서 이번에도 꽤 큰 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사실 시모의 차가 늘 말썽인 건 시모의 운전 습관 때문이기도 했어요. 평소에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시는지 차가 멀쩡할 틈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시댁 식구들과 속초로 여행을 갔는데 차를 2대를 가져가느라 남편과 시동생은 시부의 차를 타고 전 시모가 운전하는 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얼마나 시겁했는지 놀이공원에 온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 앞에 차. 아우, 심장아. 어머니 까딱했으면 부딪힐 뻔했어요. 저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가는 내내 쫙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속도 좀 줄이세요. 지금 경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한속도 80km인데 지금 100도 넘으셨어요. 어머, 그랬니? 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이 났나 보다. 쌩쌩 달리니까 시원하고 좋은데? 시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범퍼카 타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전 그때 당장이라도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시모가 평소에 이렇게 험하게 운전을 하니 당연히 자주 사고가 나고 수리할 일이 넘쳐났습니다. 에이미야, 내가 신호를 못 보고 가다가 앞에 그만 정차한 차를 박았지 뭐니.
보험 처리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합의 보기로 했다. 보니까 그 사람도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차에 기스 좀 난 거라 합의 보는 게 낫겠더라고.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뭐든지 빨리 마무리 짓고 싶네. 시몬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게 저에게 합의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남편이 줬을 게 뻔했어요. 전 정말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합의금을 보내드렸답니다. 어머님, 운전 좀 조심하세요. 그러다 어머님 다치실까봐 걱정이에요. 차라리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 게 어때요? 택시? 아유, 난 혼자 택시 타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리고 매번 나가서 택시 잡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알아서 조심하마. 합의금은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렴.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합의금 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어머님이 운전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저희도 솔직히 아이 키우는 입장인데 이래저래 지출이 정말 많아요, 어머님. 제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나? 알겠다, 얘. 어차피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번 돈 아니냐.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용돈 달란 소리도 못하겠구나. 알겠다. 하지만 시몬은 역시나 기분이 몹시 상한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금 달라고 계좌를 보내시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셨는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합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며느리가 예의 없게 차를 타니만이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그동안 어머님 차 수리비로 대체 얼마나 쓴 줄이나 알아? 그렇게 운전하실 거면 차라리 택시 타시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거 어머니 차가 오래돼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알겠어.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수리비가 아깝다 이 말이지? 남편은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체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앞으로 수리비는 절대로 못 드린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냉전을 유지한 지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모의 생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생신 파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아니, 얼마 뒤에 어머님 생신이잖아. 저번 일도 있고 이번에 선물 좋은 거 하나 해드리면 어때? 엄마 선물? 그거 내가 벌써 준비했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준비했다고? 뭔데? 뭐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샀어? 하지만 남편은 제가 계속 캐물어도 뭘 준비했는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전 이 사람이 서프라이즈로 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가자마자 그 선물의 정체를 알게 된 전 너무 큰 충격에 눈앞이 다 아찔했습니다. 아들, 엄마 어떠니? 멋있지?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차도 다 타보네.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얼른 타. 경악스럽게도 남편은 시모의 생신 선물로 무려 3천만 원짜리 차를 뽑아드렸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저도 그런 차는 못 타봤는데 말이죠. 시모는 선물 받은 차를 자랑하느라 바빴고 남편은 그 앞에서 사진까지 찍어드리며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멋지게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야, 우리 엄마 진짜 멋지네. 저는 그 모습이 하도 기가 차서 뭐라고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참고 또 참다가 남편과 둘이 남았을 때 곧바로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또 그렇게 큰 돈을 썼다고? 세상 어떤 아들이 어머니 생일 선물로 3천만 원을 써.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당신이 더는 수리비 드리기 싫다며. 그래서 아예 수리비 안 들게 차 한 대 뽑아드렸는데 왜 또 시비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야. 그리고 당신 말대로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연말 보너스 받은 거 다 모아서 사드린 거라고. 대체 뭐가 문제인데? 저희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연말 보너스나 상여금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의도 없이 차를 사드린 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었어요. 난 우리 부모님께 해드릴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사드리고 싶은 거 많아. 당신도 해드려 그럼. 장모님 운전면허도 없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차가 잘도 필요하겠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 연세 운전한다고 하면 면허증 반납하라고 하는데 장모님이 차가 뭐가 필요해? 남편은 급기야 저희 어머니가 아픈 것까지 들먹이며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쯤 가자 저도 뭔가 수를 써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알겠어. 나도 그러면 당신이 시부모님을 그렇게나 끔찍하게 아끼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좀 챙겨볼게. 당신도 괜찮지? 당신도 친정 식구들 좀 챙겨. 난 내 가족을 챙길 거니까. 아유,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내 가족 챙기는데 당신 눈치나 보고 말이야. 아유. 전 그 다음날 즉시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제 친정 식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 친정어머니 수술비에 약값부터 모두 보내드렸어요. 딸,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병원비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 돈으로 병원비랑 약값 쓰세요. 그리고 엄마랑 아버지 치아가 좀 불편하다고 하셨죠? 저랑 같이 다음 주에 당장 치과 같이 가봐요. 마음 약한 저희 어머니는 기어이 제가 보낸 치료비에서 다시 절반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치과로 가서 그동안 못 해드렸던 임플란트를 싹 다 해드렸습니다. 저 임플란트 비용은 선불로 결제하고 갈게요. 앞으로 부모님만 병원에 오시더라도 제가 미리 수납하고 갈 테니까 그 돈으로 결제해 주세요. 진경아, 너 진짜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왜 갑자기 큰 돈을 써? 임서방하고 상의한 거지? 아유, 엄마, 내가 내 부모님 챙긴다는데 임서방하고 상의를 왜 해? 그리고 그 사람도 얼마든지 두 분 챙겨드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임서방이 참 착하다고 칭찬까지 하시더라고요. 전 그간 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히려 더 걱정하실 것 같아 그냥 좋게 생각하시라고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아무리 병원비를 드리고 치과에 모셔가도 남편이 시댁에 쓴 돈에 비하면 세 발에 피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일을 해치웠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주방 인테리어 싹 하시는 거 어때요? 보니까 주방 상부장이 하도 오래돼서 무너지려고 하던데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싱크대가 너무 낮아서 엄마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아예 수납장도 싹 다 새로 짜고 공사하는 김에 다 고쳐요. 하면 좋긴 한데 그 돈 다 하면 몇 천만 원 될걸. 아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쓰니? 엄마, 사위랑 이 딸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저만 믿고 계세요. 전 그렇게 친정집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도 완전히 최신식으로 바꾸고 화장실 타일 깨진 것도 이참에 싹 교체했어요. 그렇게 쓰고 보니까 임플란트비와 인테리어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이 쓴 돈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 싶었습니다. 한 달간의 인테리어 공사가 얼추 마무리되고 전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어요. 당신 우리 엄마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번도 못 찾아뵀잖아. 이번에 가서 엄마 얼굴도 보고 저녁도 같이 먹고 오는 거 어때? 엄마 퇴원한 지가 언젠데 말이야. 남편은 제가 엄마 퇴원 얘기까지 하자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오랜만에 친정에 온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선 연신 감탄만 하고 있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언제 이렇게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어요? 화장실도 타일 다 바꾸셨죠? 우와, 여기 화장실이 저희 집 화장실보다 훨씬 좋은데요? 근데 보니까 두 분 임플란트도 하셨어요?
임플란트 스크루 하신 거죠? 이래저래 비용이 꽤 드셨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약간 멈칫하시길래 전 그런 어머니를 잠시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큰돈 썼지. 사실 이게 끝이 아닌데 주차장으로 한번 내려와 볼래?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있거든. 남편은 주차장으로 가면서도 연신 감탄을 하며 혹시 장인어른 로또 맞으신 거냐며 묻기까지 했습니다. 전 그저 웃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전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전 거기서 마지막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저기 있는 용달차 보이지? 저 차 어때? 저 앞에 있는 거? 새 차 같은데 좋아 보이네. 근데 왜? 아, 저 차가 우리 아빠 새 용달차거든.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일할 때 쓰시는 차가 너무 오래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참에 잘 됐지 뭐야. 그지? 이참에 차도 바꾸셨다고? 와, 저거 못해도 4천 좀 할 텐데 대체 무슨 돈이 있으셔서 임플란트 인테리어에 새 차까지 뽑으셨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무리 아니야. 다 딸내미 잘 키운 덕 보시는 거지 뭐. 자식된 입장에서 이 정도 못 해드리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곤 처음엔 이해를 잘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전부 제가 다 해드렸다는 걸 깨닫고 갑자기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뭐야? 설마 그 모든 걸 당신이 해드렸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나 잘했지? 두 분 다 한꺼번에 치료하니까 치료비를 조금 할인해 주시더라. 그리고 친정집 인테리어도 주방이랑 화장실 같이 공사한다고 비용을 좀 낮춰주셨어. 와, 나 정말 알뜰살뜰하다. 그치? 우리 시부모님은 치아 튼튼하시니까 할 필요 없으시잖아. 전 일부러 남편을 약 올리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계속 길길이 날뛰자 저도 정색을 하며 받아쳤어요. 당신이랑 상의를 왜 해? 내가 내 가족 챙기는데. 당신도 분명히 그랬잖아.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당신이 시댁에 쓴 돈엔 한참 못 미치더라. 당신이 시동생한테 4천만 원 빌려주고 어머님 차 사는데도 3천 썼잖아. 난 아직 6,500 정도 썼으니까 아직 멀었지? 당신 미쳤어?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정신이 나간 거야? 남편은 제게 미쳤냐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때 전 사실 남편과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무서울 게 없었죠. 내가 왜? 당신도 당신 식구들 챙기느라 난린데 뭐 나라고 내 가족 못 챙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도 새 차 필요하고 우리 엄마도 갖고 싶은 거 많으셔. 당신 가족만 가족이니? 나도 내 식구들 있어. 이런 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난 너같이 이기적인 인간이랑 더는 한 식구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당장 갈라서. 전 그 길로 당장 이혼하자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이 절 소외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전 시댁에 갈 때마다 그 가족들과 섞이지 못하고 늘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고요. 남편은 가끔 시부모에게 대놓고 제 흉까지 보더라고요. 엄마 며느리가 얼마나 게으른 줄 알아? 밖에서 세상 커리어먼 같지? 아니야.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유, 저 사람 뱃살 좀 봐. 장모님이 좀 배가 나오신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 사람도 몸이 저런가? 사부인이 당뇨가 심하시다는데 그거 운동 안 하고 칼로리 높은 것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시모와 함께 은근히 저희 친정을 깎아내리면서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저 참을 만큼 참았죠? 전 남편도 당연히 저와 이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까지 그렇게나 절 무시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당신 합의 이혼 안 하면 나도 끝까지 갈 거야. 이참에 우리 부모님 제대로 호강시켜 드리지 뭐. 어때?
각오돼 있지? 당신 왜 이래 정말.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다신 당신하고 상의 없이 부모님께 돈 안 쓸게. 그럼 됐지? 당신 모르는 게 있나 본데 당신하고 결혼 생활은 10년도 안 됐지만 나 우리 부모님 딸로 30년도 넘게 살았어. 내가 앞으로 누굴 더 챙길 것 같니? 당신은 언제나 당신 가족만 챙기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 항상 뒤로 밀었잖아. 우린 더는 가망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한 식구로 살아? 이쯤 하자 제발.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같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가정에 기여한 바가 비슷했죠. 그래서 재산 분할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다행인 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보던 날 남편은 이를 악물고 제게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너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병든 너희 부모님 봉양하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다 늙은 노인네들 치아를 뭐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치료해? 너 그거 다 헛돈 쓰는 거야. 너도. 어머님이 어차피 또 차 부셔 먹을 텐데 매년 새로운 차 사들이면서 살지 그러니? 앞으로 너도 사치 심한 너희 어머니랑 집에서 존재감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아버지 모시고 어디 장남노릇 계속 해보던지. 네 동생은 4천만 원 갚을 생각 아예 없어 보이던데 어쩌니? 전 남편에게 한마디를 탁 써주고 돌아섰고 남편은 그런 제 뒤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저런 말종과 더 빨리 갈라서고 저희 가족들을 챙겨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 이혼 소식의 부모님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셨어요. 진경아, 혹시 우리 때문에 너희가 갈라서게 된 거냐? 우리가 너희에게 짐이 돼서?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까딱했으면 그런 인간을 사이라고 한평생 같이 살 뻔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걱정 마시고 이 딸만 믿으세요. 용달차 새로 뽑은 건 어때요? 싱싱 잘 나가요? 딸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부모가 돼서 이렇게 늘 부담만 주는구나. 차는 우리 딸 덕분에 아주 잘 나간다. 아빠가 일하는데 정말 큰 힘이야. 아버진 그러면서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제가 딸로서 해드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저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앞으로 저한테 남은 소원이 있다면 제 아이 잘 키우고 두 분 건강하신 거 딱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에 나선 전 요즘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매번 저희 집까지 와서 아이를 돌봐주세요. 엄마 이따가 식당도 나가셔야 하는데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할머니가 있는데 괜히 그럴 필요 있니? 오늘은 이 할미랑 하루 종일 놀자꾸나. 어때? 우리 손주도 할미랑 노는 거 좋지? 네, 좋아요. 할머니랑 노는 거 재밌어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할머니. 그리고 이따가 부침개도 해주세요. 엄만 잘 안 해주는데 할머니가 해주는 부침개 해주는 거 엄청 맛있어요. 너 할머니 아프신데 귀찮게 하면 안 돼? 알겠지? 냅둬라. 난 괜찮은데 왜 그러니? 이 할미는 아직 튼튼해요. 우리 오늘 엄마 출근시키고 둘이서 재밌게 놀아보자. 요즘은 저희 어머니랑 제 아들이 아주 단짝 친구가 되어서 은근히 절 따돌린다니까요.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니까 저도 직장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엄마, 이거 용돈 쓰세요.
손주까지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아유, 됐어. 너 혼자 벌어서 아이 키우기도 빠듯할 텐데 뭘 용돈까지 주니? 아유, 엄만 괜찮어.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어머니가 아이도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게 감사해서 용돈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사코 안 받으려고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할지 고민이라니까요. 가끔은 하도 용돈을 안 받으시길래 몰래 친정집에 두고 오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임서방이랑 요즘 회사에선 안 마주치니? 둘이 아직도 같은 회사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구나. 저희 어머니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으신데 그건 바로 아직도 전 남편과 제가 같은 회사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둘이 부서도 완전 다르고 일하는 층도 달라서 별로 마주칠 일도 없어요. 물론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서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와 전 남편이 있는 부서가 완전히 달라서 교류할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날엔 어김없이 그날 밤 전화가 옵니다. 어이, 잘난 김진경이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도대체 나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이혼당했냐? 혹시 바람 피우냐고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당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한 거야? 혹시 뭐 내 욕하고 다녀? 아니면 왜 사람들이 다 당신 편을 드냐고? 너 또 술 먹었니? 왜 맨날 술 먹고 꼬장이야? 당신 내가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연락하지 마. 당신한테 유일한 자랑이 회사 생활도 아예 못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한 번씩 엄포를 두면 또 한동안은 잠잠하긴 합니다. 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 행실이 중요한 거야. 당신이 평소에 이 사람 저 사람 편가르기 좋아하고 당신이랑 친한 사람들만 챙기니까 그런 욕을 먹고 다니지. 제발 애들도 아니고 그 편가르기 좀 그만해. 당신 내일 모레 50이야. 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저 철딱선이 없는 인간한테 더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제 삶에 집중하려고요.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회사 생활도 집안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기분 탓일까요? 그래도 전 남편이 양육비 밀리지 않고 보내오는 걸 보면 또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전 하나뿐인 제 아이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교육하고 있어요. 아들, 엄마 말 잘 들어. 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챙길 힘이 생긴다면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챙겨야 돼. 우리 가족은 네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소중하다고 남의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네 엄마나 너에게 가족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알겠지? 네, 엄마. 모두에게 가족은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죠? 맞아. 우리 아들 이제 엄마 말도 잘 이해하고 벌써 다 컸네. 이리 와봐. 엄마가 안아줄게. 그 순간 아들은 제게 달려와 꼭 안겨주었고 저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벌써 제 뜻을 헤아려 줄 만큼 훌쩍 자라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갈등을 겪고 이혼하기까지 하며 자칫 아이에게 소홀한 적은 없었나 싶어 항상 미안했는데 기특하게도 잘 자라준 아들에게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부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들이 제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사랑해, 우리 아들. 넌 엄마한테 제일 귀한 보물이야. 엄마가 널 위해서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게. 전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며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도 결국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전 아들에게 더 좋은 세상과 내일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 엄만 항상 네 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널 꼭 지킬 거야. 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